예, 소개받은 경제연구원의 박성호 차장입니다. 생각보다 저기 강의실 규모가 되게 크네요. 약간 당황스러운데, 예.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정성화 가정제의 주요 이슈인데요. 먼저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전통적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양적 완화와 선제적 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화 가정제의 주요 이슈,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기 때문에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레몬 브라더스라는 금융 국제투자은행이 도전을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물가 상황에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투자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투자 심리가 확산된 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어떤 생산이나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했던 생산적인 부분으로 간 거라기보다는 주로 주택, 자산 가격 이쪽으로 많이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 연평균 상승액이 12.3%, 그 다음에 주택 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2%.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정책을 펴니까 주로 이제 물가를 보고 정책을 펴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서 많이 하는데,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왜 저물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 경기에는 되게 호황이었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중국이 공산품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저임금을 통해서 상품을 세계에 공급하기 때문에 저물가가 지속이 됐고, 따라서 중앙은행, 특히 이제 미국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게 결국에 주택 가격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 금융의 증권화 구조화로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제대로 된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의 증권화 구조화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하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담보라는 게 보통은 집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금융의 증권화 구조화는 증권화는 이 자산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 10억짜리 집을 그냥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증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1000개인가요? 10억이면? 100만 원짜리 1000개로 나눠서 이거를 쪼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산을 한 가지 자산만 묶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같이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개인은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A라는 사람이 주택을 내놓고,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내놓고, C라는 사람이 국채를 내놓고, D라는 사람이 예금을 내놓고 이러면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섞는 겁니다. 그거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산 하나만을 가지고도 위험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산을 여러 가지를 섞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 평가가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가 그 대학교 때 그 재무관리 시간을 보면은 그 자산을 여러 가지를 섞으면 전체적인 위험도가 낮아지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도가 그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서로 위험도가 이렇게 섞이면서 서로 이쪽 위험도를 중화시켜주고 이러면서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낮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으니까 은행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저금리에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금융상품 위험이 가속평가되면서 그 투기 등급에 가까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융 불안정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통화정책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안정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 금융 안정은 되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는데요. 이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만 달성하면 거시 경제가 안정되고 따라서 그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기초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은 물가 안정보다 되게 소홀하게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는 금융 안정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요. 그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측을 하더라도 그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은 실물 경제를 되게 그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식의 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에는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대응하면 된다. 이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 어떤 공감대였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계속 그 가계부채가 날아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금융 불안정이 축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계속 유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이제 위기 원인이기라기보다는 이제 위기가 이제 전파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건데요. 경제가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선진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이제 신흥시장국으로 급속히 전파됐죠. 그러니까 과거 그 19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는 그 위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아에서 위기가 원인에 그 잉태되고 아시아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죠. 그게 선진국으로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위기의 원인이 잉태됐고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 위기를 옆을 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양호한 그 경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위기 모면에 실패했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그 환율이 뭐 1,600원, 1,400원 뭐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대외 자본도 급격히 유출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사정을 겪다가 결정적으로 그 위기가 진정면에 들어선 거는 미국 FRB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이제 그 통화수합을 맺으면서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 위기의 증상은 똑같습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이었습니다. 환율 상승입니다. 근데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대내적 요인에 있었죠. 그래서 그 국내 기업이 과잉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 그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부터 그 고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1970년대는 뭐 8%, 9%, 80년대 후반에 그 가장 호황일 때는 12%, 13%, 그리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7%, 8%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이 성장이 계속 진행될 줄 알고 그 가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가감한 투자를 회의 자본을 갖고 와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해외 가계의 과잉 차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의 여러 그
그 가게들이, 그 가구들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대팬더먼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그 대팬더먼트는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요. 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이 국내 기업의 과잉 투자가 있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이나 어떤 뭐 설비를 설치를 하면 그걸 어디서 하게 되면 다 수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떤 뭐 고급 기계를 만든다거나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러한 기술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요에 의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이,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외환보유액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환보유액도 부족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과잉 투자를 국내 자본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빌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 대외부채도 가다하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상황이 완전 반대로 됩니다. 그 글로벌 그 아시안 외환위기가 1997년에 일어났고, 그때 97년 후반부터 환율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그 1998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고, 경상수지 흑자가 되니까 달러가 그 외환이 들어오니까 외환보유액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돈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갖고 있는 돈으로 대외부채를 갚아나가니까 총 대외부채도 적증했죠.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가 좀 많았습니다. 보통 단기 외채라는 거는 1년 미만의 그 만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부채를 말하는데, 이게 단기 외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대외부채도 많고 외환보유액도 적정하고 외환보유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 당시에 그 위기가 터졌을 때 약간 이것을 저희가 방어하는데 좀 약간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중앙은행의 대응은 어땠느냐?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대응이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 금리 인상한 원인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외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펀더먼털이 안 좋아서 대외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 수익을 얻기 위한 대외 자본이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거죠.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했냐면 이 당시에는 그 대외 펀더먼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대외 자본이 우리가 그렇게 필요할 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만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인 대외 자본은 풍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까지 대외 자본을 우리가 유입할 그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환율이 올라가고 대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해외 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그 실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하고 투자를 진작시키자, 이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의 파급된 효과를 보면은 그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 도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당시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것들 많이 무너졌는데요.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우 같은 거죠. 98년 당시에 바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대우 같은 것도 무사가고, 기업이 도산하니까 당연히 투자는 급락하고, 그다음에 투자가 적어지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아주 악순환을 겪었던 그런 외환위기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FRB의 그 통화수업을 통해서 적절히 방어를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조정만 받았을 뿐 큰 영향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했냐를 한번 보면요. 1930년대에 그 대공황이라는 아주 극심한 경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장 큰 경제 침체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보통 영어로는
그레이트 리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은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다음에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레이트 리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세계 산업 생산, 무역량, 주식 시장 이런데 요 빨간 석인이 대불황이고 그다음에 검은색 실선이 대공황인데요. 이 초반에는 거의 그 대공황에 못지않은 그런 여파를 보였습니다. 근데 대공황이 대불황보다는 그 지속기간이 훨씬 더 길었죠. 그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1929년인가요? 1930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요. 1938년인가요? 39년인가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대공황이 해결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글로벌 대공황도 그렇고 대불황도 그렇고 경제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나면은 약간 보호주의가 좀 이렇게 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세계 무역력이 급감하면서 각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서로 자국화폐를 평가 절하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의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국가 간의 갈등으로 가고 결국에는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좀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를 들고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통해서 환율을 상승, 그러니까 자국통화를 평가 절하시켜서 되게 이제 공격적인 경쟁 정책을 피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많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부진에 빠지니까 각 나라들이 이제 대규모 구제금융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여기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구제금융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각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경제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 경우에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 이제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유럽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5나라,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맨 앞에 첫자를 따와서 이제 피그스 재정 위기로 이렇게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이라는 여러 국가를 통합하는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금리 정책하고 환율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각 나라가 쓸 수 있는 거는 재정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재정 정책이 경기가 되게 악화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기 생산 활동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서 재정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구제금융에 투입되는 돈이나 아니면은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확장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되게 상대적으로 좋았던 나라들도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로 주로 경제가 영위되는 나라들인데 이게 유로가 단일 환율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환율이 크게 올라야지 자국 수출도 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경상 수지도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유로 지역의 단일 환율, 유로라는 단일 환율이 개선되니까 이 환율이
이 나라들 그 경제 그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더 이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역시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유동성 공급하고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정책 금리를 이제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의 정책 금리가 하한선인 제로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명목금리의 하한선을 제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가 0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금을 했는데, 우리가 시중은행에 예금을 100만 원을 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1%라는 얘기는 뭡니까? 금리가 연 마이너스 1%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100만 원을 예금에 저축했는데 1년 후에 99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100만 원 자기가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똑같이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0보다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런 하한선이 되는 거고요. 정책금리가 하한선인 제로 수준까지 하락하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 여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의 금리가 하한선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확정적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경제에다 유동성하고 어떤 그 자금을 경제를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더 이상 못 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주요 나라들의 성장률하고 기준금리 실업률을 보면요. 맨 위에가 이제 미국이고 파란색이 금리인데 한 2008년 후반기 되면은 금리가 제로선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제로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980년도 후반에 부동산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이제 30년 가까이 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2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1990년대 중반에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성장률이 빨간선이고 실업률이 이제 초록색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률은 대폭 하락하고 실업률은 대폭 상승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책적 통화정책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비정통적이 있으면 이제 정통적 통화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통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단기 금리를 이용해서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끼리 이제 주고받는,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하루짜리 단기의 금리를 말합니다. 이 금리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파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 그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이렇게 있으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대신 저축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줄게 되죠. 그리고 수요가 주니까 물가는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금리를 내리면은 소비와 투자가 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이제 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은행이 경기 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정통적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통적 통화정책이란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선제적 지침,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통적 통화정책의 그 목표로 하면요, 제로금리 하에서 확정적 통화정책 유지를 통해 그 장기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단기금리만 조정할 수 있고요. 단기금리가 조정이 되면 이게 기간 스프레드하고 유연 스프레드를 통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통은 방향이 같죠.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제로금리 하에서는 단기금리가를 도저히 조절 못하니까 장기금리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장기금리만 하락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이제 그 비정통적 통화정책의 목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 중앙은행이 그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 국채와 더불어서 그 주택 증권이, 모기 증권이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고요. 또는 주식, 그 다음에 기타 민간 금융자산까지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조절을 할 때 보통 국채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넓힌 거죠. 국채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금융자산까지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완적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앙은행이 그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발행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매입해야 되죠. 따라서 중앙은행의 대출대조표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적 완화는 그 사실 그 1990년대 일본의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1980년대 그 자산 가격하고 부동산이 대폭락하면서 그 1990년대 들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하락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했던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FRB나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에서도 양적 완화를 도입합니다. 근데 그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석하는데요. 각 나라들마다 각 중앙은행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부르는 이런 약간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뭐 ECB 같은 경우에는 롱텀 리파이낸시 오퍼레이션, BOE는 어셋 퍼체스 퍼실리티 이렇게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2012년 말 현재 FRB, ECB, BOE, BOJ의 대조표는 2007년 말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뛰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자산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ECB도 마찬가지고 그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대체대조표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 다른 나라만큼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스프레드와 이연 스프레드를 낮춰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 이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인데요. 그 장기 금리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이연 단기 금리. 이거는 그 국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단기 금리. 첫 번째가 이게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죠. 그 다음에 기간 스프레드. 기간 스프레드는 거는 그 금융자산의 만기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스프레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자산의 만기가 5년짜리인데 그 사이에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간 스프레드는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스프레드는
그 부도 확률이죠. 이 채권을 샀는데 만약에 어느 그 A라는 회사에서 받은 그 발행한 채권을 샀는데 이 발행한 채권이 만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주중에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이 채권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릴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위험, 그게 위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장기 구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스프레드를 낮춰줍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금리는 무위험 단기 금리에다가 기간 스프레드가 돼 있는데 장기 구체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위험은 없는 거죠. 대신 만기는 기니까 기간 스프레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면은 그 기간 스프레드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민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있는 거죠. 부도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채권을 사면은 위험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우리가 하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책 신호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시하는 자체가 그 경제 주체에게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 정책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미래에도 낮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경제 주체가 갖게 되면은 미래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비나 투자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로가를 이제 정책 신호 효과, 파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거는 그 양적 완화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민간 금융기관에 그 자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융기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또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죠. 그러면서 만약 그 돈으로 장기 채권 같은 거, 장기 금융자산을 많이 사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하락됨으로써 그 경제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된다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그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니까요. 장기 금리가 하락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경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효과는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현금을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민간 경제에다가 그 돈을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 자체에.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비유동성 자산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은 비유동성 자산을 사게 되면은 비유동성 자산의 가격이 그럼 비유동성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얼마나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금리가 하락되는 거고요. 은행 대출도 비슷한데요. 양적 완화 시스템으로 돈이 은행에 들어오면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낮은 금리로 가게에다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게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해서 수요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경로를 말하고요. 심리 효과는 아까 말한 정책 신호 효과랑도 약간 비슷한데요.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이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경제 전망으로 이어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경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제 많은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장기금리 하락을 통해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그런 경로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경로가 한 곳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구분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하락돼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자 소득하고 연금 가치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그 이자하고 연금으로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생계 곤란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 이자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각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 좋고 되게 부진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상승될 위험이 없지만 만약에 이 경제가 나중에 다시 좋아질 경우에 그때 풀린 돈을 제대로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면 그 풀린 유동성이 그대로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신뢰성 손상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양적 완화 시행으로 해서 이제 그 국채를 이제 중앙은행이 사게 되는데 이 국채를 이제 과도하게 너무 발행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이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 자격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이 이제 사실은 국채를 팔아서 시중에 팔아서 현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경제가 갑자기 위축될까봐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인해서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손상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 자체가 어떤 그 시장을 통하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 지준을 통해서 금융기관끼리 그 어떤 금리를 그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장기 금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향후 경제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요 훼손된 금융시장의 질서가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리 정책이 나중에 제로금리에서 넘어서 정상적인 정통적 통화정책을 펼 경우에 그 금리 정책의 유효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그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결정적으로 그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양적 완화 실시 이후에 장기 금리는 대폭 하락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시행 이후 그 기간 및 위험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이제 평가 절하하는 등 그 금융 부분은 약간 그 반응을 보였지만 그 생산 고용 등 실무 부분의 반응은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선제적 조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데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 중앙은행이 그 미래 그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미래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살짝 알려주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중앙은행은 뭐 금리를 몇 %로 올리기로 아니면 유지하기로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제로금리로 떨어지면은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유지 또는 올려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계속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0% 수준인데 이 금리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런 조건에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중앙은행은 그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이 기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 금리가 계속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 주체 기대를 형성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존재를 하긴 했었는데요. 뭐 그 전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에 주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목표는 현재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경제주체에게 전달해서 장기 금리를 하락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선제적 지침이라 가장 큰 목표는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은 그 정책 수단이나 정밀도 조건도 그 구성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책 수단은 주로 이제 정책 금리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대처제조표나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뭐 대처제표나 자선 메이트 양적 완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시장에서 자산을 계속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그 양적 완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밀도라는 것은 정책 방향만을 암시하는 정성적 방식과 크기 및 지속기간 등의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정량적 방식이 있다는데요. 정책 방향만을 암시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향성만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기 및 지속기간 같은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향후 1년 동안 뭐 0.5%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 변경에 필요한 거시경제 여건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정석적 FG라는 거는 조건을 제시하는 순수 방식과 조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아까는 이렇게 정책 수단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정밀도도 말씀드렸고, 조건은 거죠. 순수라는 거는 아예 조건을 안 거는 거고, 포괄적 조건부라는 것은 그냥 대충 방향만 암시한다는 거고요. 네, 상황 조건부하고 기간 조건부가 있는데요. 상황은 구체적인 경제 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오르고 2.0% 이상으로 오르고 물가가 2.0%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간 조건부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순수 방식은 정책 금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포괄적 조건부 방식은 그 제로 금리가 그 디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위에보다는 약간 더 그 방향성을 하는데 그 조건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셔너리 컨설팅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지 어떤 경우가 디플레이션 우려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그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는 상태고요. 상황 조건부 방식은 정책 금리는 실업률이 몇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기간 조건부는 현재의 정책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그 정책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FG 그 선세적 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 그 양적 완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의 그 대체적 지표가 커지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금융자산을 매입했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선제적 지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계량화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그 선제적 지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나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그 실증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확장적 재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그런 통화정책 기조랑 그다음에 FG가 새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금리 자체는 제로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 단기 금리 자체는 제로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데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양자 사이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선제적 지침을 도입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한 건지 아니면 통화정책 기조가 연쇄까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하락한 건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명확하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선제적 지침은 결국에는 그 경제 주체의 기대를 형성할 경우만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경제 주체들이 이 선제적 지침을 받아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형성하는지를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쓰는 그 모형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하면은 거시경제의 그 주체들의 기대가 형성이 돼서 그 장기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 이런 모형을 설정하기 때문에 모형상에서는 이게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가 포워드 가이던스 영향을 받아서 이게 장기금리를 하락시켰는가 그리고 하락시켰다면 어느 정도 하락시키는가 이거를 파악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형상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퍼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럴싸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앙은행의 신뢰성 훼손이죠. 그 중앙은행의 이제 기간 조건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1년 동안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1년 동안 안 올리기로 했는데 6개월 후에 올려야 될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안 올 수가 없으니까. 1년 전에는 1년 동안 안 올리기로 했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거죠. 이내 1년 전에는 1년 동안 안 올리기로 했다 그랬고 왜 지금 올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보 의존도 심화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중앙은행의 그 정책금리도 사전에 어떤 그 정부가 중앙은행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향후 경제를 예측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미래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중앙은행이 정보를 주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랑 어떤 노력 없이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보만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 의존도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응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은행 신뢰소 훼손이나 마찬가지인데 1년 동안 안 올리도록 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올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신뢰도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은 올리지 말고 한 2, 3개월 있다 올리자.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 늦추는 거죠. 그 정책금리 인상을. 그러면은 경제는 일단 호황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대응을 늦게 하면은 물가 상승이 좀 과도해질 수 있는
또는 자산 가격이 좀 과다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홍순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유지될 거라 정책 금리가 1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6개월만 유지될 것이라 했다가 이렇게 서로 약간 좀 전등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나갈 경우에는 시장의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정통적 통화정책인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비정통적 통화정책을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적 완화하고 포워드 가디언스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글로벌 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장률이 맨 왼쪽 위가 미국인데 성장률이 한 2%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고요. 2010년대부터. 그리고 물가는 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상승이 많이 안 됐죠. 근데 2015년 넘어서부터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회복이 늦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초반에 거의 10% 갔던 실업률이 지금 4%까지 내려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치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라든가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경제가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는 2015년부터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인가요? 2008년 12월인가요? 그때 제로금리가 됐다가 이 제로금리를 7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인상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각 중앙은행의 대체제조표 자산 규모인데요. 아직 대체제조표가 크게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않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부터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 대펀드먼들이 취약한 국가에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흥시장국 금융위기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기가 1990년대 중반 멕시코에서 발생한 데킬라 위기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신흥시장국에 투자하는 거죠. 신흥시장국은 대체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의 낮은 금리를 가져서 신흥시장국에 투자를 하면 금리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때는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신흥시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좋아지죠. 외국에서 자기 나라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하니까 경제가 살아나죠. 경제가 살아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자국 제품도 사겠지만 해외 물건도 사겠죠. 해외 물건을 또 막 사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니까 투자도 막 늘어나고,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자본이 막 들어올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돈이 끊기는 수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끊기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이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신흥시장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반대로 신흥시장국에 있던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 행동하던 그 경제 행태가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뭐 물가 여러 가지가 물려가지고 경제가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려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환율이 엄청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나라들은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자기들에 대한 대부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사야 되는데 달러를 판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달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꼭 자국통화의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99년, 98년에 그 외환위기 때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달러의 가격이 한 800원이었다가 1600원까지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국통화의 가치는 고대, 자국통화의 가치가 반 이상 줄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가 지금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아르헨티나인데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외환이 거의 고갈이 돼가지고 지금 IMF 구제자금 받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약간 예의는 다르지만 리라와 같은 것도 좀 폭락이 됐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나라에서 되게 그 외환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하기 유입됐던 그 자본의 채무 상환 연장과 신규 자본 유입이 중단되는 그 서든 스탑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니까 유출된 자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를 인상해야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자기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빠져나갔던 대자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자국의 소비나 투자 이런 거는 위축이 되면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에 그 미국이 양적 완화가 이제 우리는 서서히 종료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했을 텐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요때인데요. 요때 살짝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실질적으로 종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옮겨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시장국 금리가 이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 신흥시장국의 이제 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2013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강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상승 추세를 보이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뀐 그런 걸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 왼쪽 그림 빨간색이 이제 경상수기 적자국입니다. 경상수기 적자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많이 오르죠. 왜 그러냐? 경상수기 적자국 경우에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미국의 자본을 유인하려는, 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그 빨간 선이 대자본 유입국인데요. 대자본 유입국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나라죠.
그런 나라들과 계속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놨으니까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은 같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근데 뭐 그 기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지가 뭐 한 1년 정도 되나요?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죠. 0.75%인가 높은가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달 미국 FRB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금리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개방경제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과연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도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올리니 그러면 소규모 개방국자는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론 중에 이제 트릴레마 이론은 있는데, 트릴레마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적인 통화 정책하고 고정환율, 자본이동 이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요즘은 고정환율을 사용 안 하죠. 요즘은 다 변동환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합니다. 고정환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느냐. 그거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더라도 환율이 침체적으로 움직이면 수익률이 동해지죠.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더라도 우리나라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평가 절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변동환율제를 대부분의 신흥장국에서 저 변동환율제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지고 원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가 뭐 가능도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대경제 여건이 좋으니까 가능하지만, 만약에 되게 상황이 되게 안 좋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미국에 가서 아르헨티나 그 화폐로 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통화는 뭐냐면은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외국 통화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국 통화로 갚는데 환율이 막 요동을 치면 그러면은 대부채의 가치 변화가 너무 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원을 주고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를 빌려왔는데 나중에 환율이 2,000원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2달러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달러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를 1,000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1,000원을 줬으면 되는데 환율이 2,000원이 되면은 1달러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채 가치 변화가 되게 심하게 되고, 이런 가격이 많이 변하니까 그 실물 경제, 산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변화가 크게 되고, 그다음에
한 나라의 국가의 그 변동성이 높아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나라는 위험한 나라구나. 그래서 그 돈을 잘 안 빌려주죠. 아니면 금리를 되게 높게 부르거나. 그래서 많은 소규모 개방적 국가들은 환율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해야지 동시적인 통화정책의 수립이 가능한데, 이 변동 환율제는 말은 변동 환율이지만 이거를 고정시켜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금리를 환율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은 그런 그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세계가 가속화되고 금융순환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그 자본 통제 없이는 독립적 통화 정책은 불가하다는 딜레마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세 가지였죠. 독립적 통화 정책, 환율, 자본 이동.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가능한데 이제는 독립적 통화 정책이냐 아니면 자본 이동 통제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설득력을 얻게 된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제 투자은행들이 미국 FRB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신흥시장국이나 소규모 개정국자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신흥시장국은 자기네들의 지금 경제가 물가도 높고 경제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기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국제 투자은행에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마구 이제 돈을 대외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국제 투자은행들은 단기 금융 시장보다는 장기 금융 시장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높게 설정하더라도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장기 금리가 낮게 되면은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긴축적으로 끌고 나가고 싶더라도 장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 자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는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이 큰 장기 금리가 글로벌 금융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이는 다시 말하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정책 금리가 장기 금리로 이어져지는 그런 파급 과정이 약해져가지고 통화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통화 정책 독립성은 환율 제도와 상관없이 고정 환율 제도든 변동 환율 제도에 상관없이 그 자본 이동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 투자은행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막지 않는 이상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의 이론에 대한 그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반론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이게 세계가 되면서 그 금리의 동조성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같이 동조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제가 좋으면 다른 나라의 경제도 같이 좋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좋고 물가가 높고 이러면은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같이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게 이런 그 자본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 그 요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순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비슷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장기 금리가 좋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아서 장기 금리가 높은 거지.
우리나라 경제는 나쁜데도 장기금리는 높고 미국 경제는 좋은데 장기금리는 높고 이렇게 그 실물 경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생긴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금리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은 금리의 동족성도 거의 없어지더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세계가 돼가지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자국 통화가 평가 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러면은 자국 통화가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니까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자국 평가 절상됐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자산 효과인가요? 그거에 인해서 국내 소요가 감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국내 소요가 감소되는 이런 경로는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그 딜레마 이론에 대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특히 이 경로는 변동 환율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까? 고정 환율 때는 작동할 수가 없죠.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변동 환율을 쓰면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세계 경제 통합에 따라서 실물 경제 통합 동조성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기인한 영향하고 통화 정책의 동조성의 약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딜레마 이론에 추가해가지고 커딜레마 이론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안정의 그 중요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트릴레마 문제에서는 환율, 자본이동,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젠 여기에다 금융 안정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네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에 그 금융 안정을 중앙은행이 되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운영하면은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 물가는 되게 안정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 목표치 이하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잠재 성장률을 하향인지 상향인지 모두 같은 건 그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많이 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고 가계 대출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하고 금융 안정이 서로 지금 어긋난 방향에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수행 환경이 되게 악화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 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국내 경제, 국내 실물 경제를 조정하는 게 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에 신경 쓰지 않고 국내의 산출이랑 물가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이제 새롭게 중앙은행의 목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2011년인가요? 그때 금융안정이 이제 한국은행의 그 목적으로 하나 추가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정책 관련 같은 경우에 국제공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그 통화정책 역할이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금융정책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 보통 금융안정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융안정정책의 대부분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인은 사실은 국제 자본 이동입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국제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게
한 나라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정책을 이런 정책을 동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공조가 중요한데 이 국제공조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 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확대되어 통화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금융안정정책이 시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만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있는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를 만약에 대상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 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제화, 세계화 되기 이전에 비해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통화 정책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화 정책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축적 환율 운용. 이거는 이제 신축적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변동 환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환 거시 건전성 정책, 네, 충분한 외환 보유액 확보, 양호한 대자본 유입구조 등이 있으면 우리가 독립적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국이 빨간색인데 경상수지 왼쪽 그림에서 경상수지 적자국이 빨간색인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림, 파란색 그림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국이거든요. 그럼 비록 이때 잠깐 기간 내에 금리가 올라간 적도 있지만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대자본 유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대자본 유출국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신축적 환율 운용을 하면 대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요. 투기 세계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통화정책 동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너무 일정 수준에 유지를 하면은 투기 세력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균형 수준을 넘어갔다 하면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 초에 영국이 파운드화를 너무 고평가를 유지하는 바람에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때 거의 영국이 대보도날 지경까지 한번 갔었죠. 그때 유명해진 사람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소로스가 그때 해가지고 그때 하룻밤 사이에 10억 달러를 벌었다나 100억 달러를 벌었다나 그때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환율을 어떤 고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려 하면 고정 환율제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신축적으로 운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충격이 일어나더라도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경하면은 환율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외환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한 번이든 투기성 국제자본 유입을 차단하면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것은 약간의 재정 차익을 있게 해서 차익거래를 위해서 일로 들어왔다 절로 들어갔다 막 순식간에 움직이는 그런 돈을 말하는데 그런 돈이 우리가 어떤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기존에는 0.1% 금리 차만서도 이 자금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을 한 0.5% 정도 금리 차 정도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난다. 못 들어오게 막으면 이 사람들이 해외 국제자본들이 들어올 때 약간 생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0.5% 이상은 우리가 단기간에 한 0.1%는 벌 수 있지만 장기간에는 그렇게 못 볼 것 같다.
이런 투기성 자본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런 그 투기성 국제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시 건정성 정책을 많이 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환 건정성 3종 세트라 그래가지고 이런 외환 거시 건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IMF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적극 옹호하던 기관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는 그런 그 자본 이동 규제들은 괜찮다. 이런 쪽으로 약간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있어야죠. 예. 외환보유액은 약간의 신호효과가 있습니다. 대건전성을 알지만 신호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충분하니까 이 나라는 이제 되게 안전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약간의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도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 나라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돈을 빼가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독립성을 통화정책이 대외 경제가 아니라 보다 대내 경제에 더 신경을 써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근데 외환보유액의 단점이 뭐냐면은 보유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가 보통 이자율이 그때마다 다르지만 2%, 3%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민간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자산에다 투자했다 그러면은 3%, 4%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1% 정도 포인트의 금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이제 보유비용이 생기는 거죠. 보유비용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 수입입니다. 통화 수입의 수합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통화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통화 수입을 맺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100억 달러를 받고 우리나라 돈 100조를 미국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100억 달러를 다시 미국에 건너주고 미국에 있던 우리나라 돈 100조를 다시 우리나라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돈이 들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중앙은행이 서로 돈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상대편 중앙은행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1,000억 달러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왜 어렵게 외환보유액을 보유를 하려고 그러냐, 축적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서 대건전성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흥수양국하고 수합 체결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한국은행하고 뱅크 오브 캐나다하고 통화수합을 맺어가지고 되게 대건전성이 되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캐나다가 왜 좋냐면은 캐나다는 미국하고 통화수합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는 미국하고 통화수합을 맺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돈을 빌려오기가 쉽고 캐나다가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한테 빌려주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양호한 대자본 유입 구조인데요. 경상조직 흑자라든가, 대부채가 자국통화로 되어 있든가, 이러면은 이제, 기축통화국가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국 금리를 동조시킬 그런 유인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기준까지 내렸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정정책 통화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책 통화 수단에는 그 양적 완화하고 그다음에 선제적 지침 두 가지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의 후유증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여오면서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면은 그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본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통화 정책의 동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소규모 개방 경제 또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시주적인 환율 운영, 외환 보유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대경제의 펀더멘트를 그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